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형성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 0.05%, 나스닥은 0.56%, S&P 500 지수는 0.28%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9주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23.9% 상승하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13.4%, 나스닥은 4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2022년에 힘들었던 시기를 조금은 지워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보면서 중국 쪽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제조업 PMI 지수 함께 보실 거고요. 12월 PMI 지수는 49로 집계가 됐습니다. 해당 분야의 경기 동향을 좀 보여주는 지표고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보다 낮았을 때는 경기의 위축 국면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번 12월은 49로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고요.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연초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1분기 내내 50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3개월 연속해서 계속 50을 밑도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한층 좀 강화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배럴당 70달러 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WTI는 2023년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7%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 나왔던 추가적인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가 홍해 항로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소식 지난주에 짚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발표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Red Sea Shipping 중단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 출범에도 불구하고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31일부터 48시간 동안 홍해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의 항해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홍해를 통과하던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가 후티 반군에게 공격을 당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고속정이 머스크 항저우호에 20m까지 접근하면서 소형 화기를 쏘며 위협했고 승선을 시도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날에도 머스크 항저우호는 홍해 남쪽을 지나는 도중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게 되면서 이 머스크도 다시 한번 중단을 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번 공격으로 홍해 항로 운항 재개를 좀 타진하고 있던 다른 글로벌 해운사들 역시 다시 한번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홍해 운항이 좀 재개가 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해운주나 그리고 유가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untry Ease Visas for U.S. Citizens라는 기사고요. 일단 미국 시민들에게 비자 발급을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미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관광 비자 발급 신청 서류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침체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또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철저한 국경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긴 했는데요. 기대만큼 경제 회복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철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또 2023년 상반기에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체의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비자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미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 반간첩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또 출국 금지 등을 이유로 해서 미국인들에게 중국 여행에 있어서 재고를 권고하면서 맞대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이번 조치 또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미중은 주 24회인 양국 직항 노선을 주 70회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자 간소화에 있어서는 화해 분위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중의 사이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또 양국 사이의 긴장도 완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North Korea's Kim vows to launch 3 more spy satellites and produce more nuclear materials in 2024라는 기사입니다. 일단은 3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시키겠다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또 2024년에는 핵 물질과 관련된 것 또한 더 많이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격적인 언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좀 숨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협상 카드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이 얻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북미 정상 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이라면 북한을 설득해서 위협적 무기 시험을 멈출 수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유의 깊게 볼 부분은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인데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한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할지라도 북한은 격하게 거부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김 위원장은 남한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대응할 방위 산업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방산주들의 흐름 유의 깊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잉 소식부터 함께 보실 건데요. 보잉의 중국 항공사들이 737 맥스 여객기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사이에 이것과 관련해서 확정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0.1% 수준으로 다소 제한적인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의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0.35%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리바바는 플랫폼 입점상들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했다라는 이유로 3조 원대 과징금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경쟁사인 징둥에 1,800억 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 2015년 광분제를 앞둔 시점에서 징둥에 입점해 있던 입점상들이 알리바바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철수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또 자회사인 티몰까지 징독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약 3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때 일각에서는 마윈 CEO의 금융당국 비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알리바바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재판 결과를 좀 보자면요.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강요했던 이 양자택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징둥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또 법원은 알리바바가 징둥에 공개 사과할 것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당국 규제 속에서 전자상거래 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알리바바의 지위가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1에서 3분기 매출로만 봤을 때는 징둥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0.25%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글이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 기능인 시크릿 모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들은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역과 방문 사이트 등 자사들의 웹 활동이 추적이 됐다면서 구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크릿 모드라고 하면 기기상에서 검색 내역과 방문 사이트 등이 남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 그리고 광고 판매를 위해서 사용자 기록을 추적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양측은 합의 조건에 대해서 아직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앞서 구글은 기존 구글 서버에 저장하던 위치 기록을 사용자의 기기에만 남도록 하고 기본 저장 기간 또한 기존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구글이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의혹으로 여러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사건은 조정으로 해서 합의를 하면서 일단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보합 수준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에 중국 현지 생산과 판매를 좀 금지를 시켰던 게이밍 GPU 대신해서 중국 판매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낮춘 새로운 모델을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웹사이트의 판매 목록에 GTX 4090D 칩이 등록이 된 건데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GTX 4090의 하위 버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회사가 예고했던 대로 처리 코어의 10% 정도 낮춘 중국을 전용으로 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은 글로벌 모델과 동일하게 12,999위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A100을 비롯한 AI 반도체에도 수출 규제를 좀 통제를 했었는데요. 회사는 저사양 버전인 A800을 제조해서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A800 또한 지난해 10월에 규제를 좀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서둘러서 한 단계 조금 더 사양을 낮추어서 버전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